자, 잘 쉬셨습니까? 거기 이제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11월부터는 좀 더 우리가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기본반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 덧붙여서 좀 더 심화된 그런 특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근데 뭐 문학이면 문학, 문법이면 문법, 또는 비문학이면 비문학,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했다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문법도 해달라, 비문학도 해달라, 뭐 문학도 해달라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특강을 정할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 그래서 그걸 정하면 11월부터 뭐 문학이면 문학, 뭐 12월 달은 비문학, 뭐 아니면 1월 달에 뭐 문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말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마 조만간에 아마 원장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상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아마 하게 될 걸로 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 시간에는 77페이지. 생활 속의 언어 예절. 자, 이 생활 속의 언어 예절이죠. 이 언어 예절은 뭘 포함하고 있느냐면, 언어 예절. 자, 이것은 화법과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교재에는 그냥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화법상에다 넣어놓은 거지. 높임법의 범주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화법상에다 넣어서 언어 예절을 여기다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언어 예절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언어 예절은 뭐까지 포함되냐면 높임법까지 포함된다. 우리 국어의 높임법 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 아, 좋아요. 첫 번째, 주체 높임. 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객체 높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 주객사. 아, 좋습니다. 주체 높임은 뭘 주체 높임이라고 하지? 말 그대로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체 높임법. 아버지는 지금 텔레비전을 보신다면 보다 유치한 누구죠? 어버지죠. 아버지가 TV를 갖다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 높임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객체 높임법, 누굴 높이는 객체 높임이라고 하죠? 문장 내에서 목적어나 부사, 상대어 있죠. 객체어. 그러니까 주로 문장 내에서 부사나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서로 객체어죠. 그걸 높이는 걸 뭐라고 하지? 객체 높임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시장에 갔다 있지. 근데 모시다를 쓴 이유는 앞에 어머니라고 하는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 쓴 거죠. 나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그다음에 드렸다를 쓴 이유는 뭐지? 어머니께라고 하는 부사를 높이기 위해서 드렸다를 쓴 거죠. 이걸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 따라서 객체 높임은 생각나는 대표적인 어휘가 있죠. 시작. 모여드베. 생각나? 어디선가 막 들리죠? 모여드베. 우리 배운 적 있잖아. 암기법으로 해서 주선계거 상종 뭐 이렇게 했잖아. 주선계거 상종 직간 개편주 생각나? 모여드베 습습 오시오 소구려리 개이나 구먼새 다자느냐 알아는구나 야여. 혹시 기억나나? 그게 압축 문자였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좀 효과가 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 처음이니까 어렵다 생각하고 다음에 좀 그런 기회. 내가 좀 여러분들 압축 문자 나눠줬어 안 나눠줬어? 나눠줬죠? 그걸 활용하면 좀 더 의미가 될 것 같아. 자, 일단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언어 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예절에 있어서는 주체 높임이 있고 객체 높임이 있고 뭐가 있다? 상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어 예절에서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상대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말할 때는 상대가 정해져 있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존대법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사실 상대 논법이 언어 예절에 많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한번 교재 볼까? 77페이지. 존대법. 이건 경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대표를 보면 할아버지 진지 드셔요 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진지 잡수세요 라는 표현.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소위 하는 형태다. 그렇게 고쳐야 좀 된다. 진지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잡수시는 거지. 근데 우리 보통 진지를 들고 계셔. 진지를 갖다 밥을 들고 계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지를 갖다 지금 뭐 한다? 잡수세요. 잡수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잡수세요가 더 맞다라고 하는 거고.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됐어? 나이가?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됐느냐? 춘추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어휘 사용을 잘못함으로써 결국 말을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할 때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휘 선택의 문제로서 이해합니다. 뒤로 넘길까? 자, 상대의 가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아들이 어느 회사에 근무합니까? 라고 하고, 선생님의 아들, 상대방의 아들을 존중해서 할 때는 아드님, 다 같이 아드님 정도가 다 어울리겠다라는 거고, 마찬가지겠죠? 딸이 아니라 같이 따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앞에 무슨 탈락? 니을 탈락. 그래서 딸님이 아니라 따님,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는 그러죠? 근데 보면, 선생님, 부인은 집에 계세요? 돼, 안 돼? 선생님, 부인은 집에 계세요? OX. X. 어떻게 돼요? 선생님, 사모님은 댁에 계셔요? 라고 해야 맞겠죠? 이런 식으로 어휘 선택이 잘못됨으로써 비문절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자, 그 정도 좀 기억해 둘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밑에 지나친 전대는 신뢰다라고 있지? 한마디 그 옆에서 써놔. 가로 열고. 시의 남용. 뭐의 남용? 시의 남용이라고 써놔. 시의 남용. 시의 남용이라고 써놔요. 시의 남용이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철수가 일을 마치고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갔다. 그럼 네, 아버지가 일을 마치시고 가셨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뒤에 가셨다가 가다, 가시다 해서 시가 들이죠. 주체를 눕히고 있는데 또 다시 앞에 마치시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따라서 용언이 연거푸 나올 때는 마지막 용언만 높이면 된다. 됐나요? 따라서 마치고 가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 같은 표현. 아버지는 주의. 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신다. 있죠, 이거?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신다. 이 표현은 지나친 높임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장은 지나친 높임이라고 보여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왜 아니죠? 그렇지. 주무시다 자체는 어휘상 원래 시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시를 갖다 넣어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나친 시의 사용이 아니죠. 따라서 지나친 높임이 아니다. 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는 지나친 높임이 아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겸양법입니다. 겸양법.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했죠? 낮춘다. 근데 이제 그 어른 앞에서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합니까? 저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저. 그래서 아버지 나예요가 아니라 시작. 저예요. 선생님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같이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겸양법이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낮추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겸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갖다 써놔. 겸양해서는 안 되는 것들. 낮춰서는 안 되는 것들.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국가, 민족, 혈애. 시작. 국가, 민족, 혈애는 낮춤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가 있다. 민족이 있다. 그다음 뭐가 있다? 같이? 혈애가 있다. 국가, 민족, 혈애는 낮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 정도는 멸 속에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저희 국가는 OX, X, 우리 국가 그래야 되죠. 알겠지? 우리 결애, 우리 민족 그래야지. 저희 민족, 저희 결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국가나 민족과 결애는 낮춤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봐봐. 겸연의 용언이 있죠. 겸양의 용언 밑줄 자. 거기 보니까 들이다, 바치다, 올리다, 뵙다, 모시다, 받들다, 여쭈다, 아래다, 사례다 있죠. 이런 용어들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겸양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 같이 있겠죠. 밑에 니을 동그라미, 니을 어른께 물어봤습니다. 어른들에게 뭔가 질문할 때는 뭐라고 한다? 물어본다가 아니라 여쭤본다 그래야지. 근데 여쭤본다. 그런데 내가 말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아이는 매일 한 가지씩 나에게 여쭤봐요. OX? X지. 그때는 물어본다 그래야지. 네? 그러지? 내가 윗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는 여쭤본다 그러고. 알겠죠? 아랫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갖다 말할 때는 물어본다 그래야지 여쭤본다고. 만약에 여쭤본다면 나 자신을 높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이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디귿도 마찬가지야. 동그라미 디귿. 장일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같이 뵙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정도도 우리가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스승님께 편지를 갖다 보냈다. 편지를 갖다 뭐 했다 같이 올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순간 이런 것들을 틀렸는지 틀리지 않았는지를 그냥 생각도 없이 넘어갈 때 있거든. 왜? 평소 때 우리들의 습관 때문에 틀린 줄 모르고 넘어갈 때 있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79페이지. 말씀이라는 단어. 자, 79페이지 위에 상단에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은 높임에도 사용되고 낮춤에도 사용된다고 했지. 그래서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옳다 틀리다.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옳다 틀리다. 근데 말씀 맞다 틀리다? 맞는 거란 말이야. 자기 말을 갖다 높인 거야 낮춘 거야? 낮춘 거야. 그때는 낮춘 말이야. 간접 낮춘 말. 근데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럴 때는 높인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점으로 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다음에 앞존법이란 말. 뭐의 말? 앞존법. 우리가 앞존법이라는 말과 가존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이거 알아도 앞존법이 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앞존법, 그다음에 가존법이 있다. 그래서 앞존법과 가존법 둘 다 뭘 고려한 표현이냐면 청자를 고려한 편이다 할 수 있죠. 따라서 앞존법이 있다, 가존법이 있다. 자, 청자를 고려해서 주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낮추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앞존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주체도 높여야 돼. 화자 입장에, 말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체도 높여야 되는데 주체를 높이지 않고 청자를 고려해서 낮추는 경우가 있다. 듣는 청자가 할아버지고 행동의 주체가 아버지인 경우 아버지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원칙은 높여야 할 대상이지. 근데 낮추는 거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알겠어요?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앞존법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어 예절에서는 이 세상의 제 부모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낮추면 안 된다. 높여야 된다. 이게 언어 예절이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셨습니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뭐에서는? 언어 예절에서는. 따라서 앞존법은 법이라는 규칙 속에서는 청자를 고려해서 높여야 할 주체를 낮추는 것을 앞존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언어 예절에서는 앞존법이 뭐 한다는 깨진다. 알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셨습니다라고 해도 언어 예절은 맞는 거다. 정리됐죠? 혹시라도 까다롭게 시험이 된다고 앞존법의 어긋남을 찾으면 이런 걸 찾는 거야. 에? 하지만 언어 예절에 있어서 맞는 표현이라고. 정리됐죠? 그런 점에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다. 가존법. 자, 이 가존법이라는 것도 역시 뭐가 되는가요? 가존법도 청자를 고려해서 높여지 아니할 대상을 높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가존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체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거죠. 영수야, 아버지 오셨니? 영수야, 아빠 오셨니? 이때 아빠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영수라는 손자에게 말할 때 아빠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죠. 영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죠.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낮출 대상이 높일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듣는 청자인 영수 입장에서는 지 아빠니까 그 손자를 생각해서 높여주는 거지. 따라서 영수야, 아빠 오셨니?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가존법.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닌데 높여주는 거죠. 이것을 가존법이라. 그래서 대체로 앞존법, 가존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다고도 아빠 왔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 예절상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듣는 청자를 고려해서 가존법을 해준 거다 볼 수 있는 거고, 시험 문제 연계해서 나온다면 앞존법이 나올 수 있겠지. 앞존법을 너무나 지나치게 머릿속에 박혀놓으면 언어 예절에서는 앞존법이 깨진 것도 언어 예절을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혼동해서는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써놨죠. 언어 예절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허용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 밑줄 쫙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밑에 79페이지 밑에 하단을 봅시다. 직장 사회에서의 경험법 있습니까? 직장 사회에서 경험법 있죠. 직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죠. 무조건 이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직책이 높건 직책이 낮건 회사 내에서의 업무상의 직책일 뿐이지 사람에게는 위아래가 있다 없다. 사람은 평등한 건데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두 시를 넣어 표현하게 됩니다.
자, 1번 사원이야. 그럴 때 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고객씨, 이 일 좀 해주세요. 라고 높여야 돼. 알겠지? 이 일 좀 해?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언어 예절에서는 그게 원칙이 아니야. 근데 자,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 회사 분위기가 워낙 그런 분위기라면 서로 반말하는 분위기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험 문제는 특수한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일반론적으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두라.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결국 과장이든 부장이든 사장이든 이거는 뭐일 뿐이야? 회사 내의 직책상의 그런 이름일 뿐이지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등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시를 넣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장이 일반 평사원에게 말할 때도 시를 넣어야 돼. 알겠지? 고객씨 이것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야 고객 이것 좀 해. 이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런 점에서 기억해 두고 또 부장을 과장이 시킨 일을 부장에게 보고할 때도 이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었습니다. 라고 존대줘야 돼. 비록 뭐 할지라도 부장 앞에서 과장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말 이해되겠죠? 이제는 모두 내 상사에 대해서 시를 넣어야 되고 또한 상사 입장에서 또 부하직을 얘기할 때도 시를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래도 저래도 시도 넣고 저래도 시도 내니까 시험 문제 직장 언어 예절은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 구별의 그런 어떤 목적이 떨어졌죠. 많이 다 높여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좀 시험에 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지 한번 해볼까? 고객씨, 김 과장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부장이 물어봤어. 그러면 평사원이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된다? 만약에 그 과장이 은행에 갔다면 뭐라고 해야 된다? 은행에 갔다. 시작. 예, 부장님. 만약 김 과장이야. 김 과장은 어떻게 말해야 맞을까? 부장한테. 김 과장이 은행에 갔다는 사실을 부장에게 말할 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 맞을까? 시작. 예, 부장님. 김 과장님은 은행에 가셨습니다. 그랬다고. 알겠어요? 은행에 갔어요. 하면 틀린다고. 됐어요? 다 시를 넣어서 말하게 된다. 됐습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거기 80페이지 3번. 반가로 3번. 반가로 3번 보면 밥의 높임말인 진지는 가정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과장님 진지 드세요.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하지. 부장님 진지 드세요. 너무나 어색하지.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만 적용되고 밖에 나와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한다 나왔지? 때를 갖다 통해서 말하면 돼. 과장님 점심 드실래요? 과장님 저녁 드실래요? 알겠죠? 그렇게 때를 통해서 말하면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80번 이건 아침 인사할 때 나갈 때 굿모닝 하면 돼야 안 돼? 좋은 아침? 반말하는 거죠? 굿모닝 하면 좋은 아침 이렇게 반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굿모닝 하면 맞다 틀리다. 자, 평사원이 또는 회사원이 출근하면서 다른 부장님을 만났다. 부장님 굿모닝 좋은 아침 OX X 알겠죠? 좋은 아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알겠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회사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갑니다. 81페이지. 자, 81페이지 그런 거 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화 예절 있죠? 전화 예절 밑줄자. 전화 예절의 밑줄자. 자, 전화 예절 관련돼서도 7급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 받을 때 있어 없어? 있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만 나와. 82페이지 가봐. 82페이지 갔을 때 전화 받을 때죠. 전화 받을 때 가운데 제일 밑에 전화 잘못 걸려왔을 때 있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 이심이 나온 적이 있어. 밑줄자. 전화 잘못 걸렸을 때. 자, 뭐라고 합니까? 자, 고개 들고. 자, 전화 잘못 왔어. 그럼 뭐라고? 전화. 자, 여기 무슨 동이지? 주안동이야. 거기 주안동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주안동이 아니야. 막 연수동이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어? 전화 잘못 왔잖아. 시작. 가끔 되잖아. 여기는 연수동이고요. 주안동 아니에요. 딱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네. 아이고. 자,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여기는 연수동이에요. 잘못 걸었습니다. 돼, 안 돼? 안 돼. 잘못 걸었다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
당신은 번호도 모르고 이렇게 잘못 걸었냐라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투로 들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기계의 오작동에 의해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기계의 탓으로 돌려주는 거지. 따라서 잘못 걸렸습니다. 피동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잘못 걸었습니다가 아니라 시작. 잘못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요? 밑줄 짜거나. 그게 답이었단 말이야. 시험 문제. 전화가 잘못 왔을 때 잘못 걸었습니다라고 상대방을 지적질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 지적질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상대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해야 언어 예절에 맞다. 화법적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기억해 두고요. 또 하나 그 밑에 전화를 끊을 때입니다. 전화 끊을 때. 전화 끊을 때 보면 가끔 이런 말을 쓸 때 있어. 들어가세요? 하는 있어. 어디로 들어가란 말이야.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끊을 때. 들어가세요? 이제 소리 끝난다. 소리 들어가라는 뜻인지. 그래서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하는 표현 맞아? 근데 그 밑에 안녕히 들어가세요라는 표현은 틀린다 이거야. 밑줄에 나와요? 전화 끊을 때 안녕히 들어가세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반드시 숙지해 둘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확실히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옆에 봐봐. 82쪽 옆에 직장인의 소위 그 문제 있을 때 직장인의 전화 예절 중에서 바라지 않은 거 있죠? 확인 문제 있잖아. 거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자기의 소속과 이름을 그렇죠? 자기의 소속과 이름을 바뀌어야 돼. 저는 누구 어디에 누구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또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갑자기 뭐 전화 와가지고 야 너 누구냐? 오랜만이다. 야 너 잘 지내냐? 막 그러는 거야. 상대방은 뭐예요? 내 이름을 알고 있잖아. 재진아 잘 지내냐? 그래 잘 지내는데 다짜고짜 전화 받았는데 그런다 이게야. 야 재진아 잘 지내냐? 잘 지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선배인지 아니면 내가 뭐한지 후배인지 친구인지 잘 모르잖아. 소설 밝혀야 되는데 상대방 내 이름을 알고 전화 걸었는데 나는 상대방을 모르잖아. 목소리만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알 수 있겠냐고. 그때 한 순간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 그때 나는 항상 전화 걸면 나 누군데? 라고 먼저 소절 밝히죠. 내 이름 밝히고. 그때 당황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소속도 밝히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야 재진아 오랜만이야? 하면서 막 전화 왔는데 상대방을 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한참 하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알아? 야 근데 너 이름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야 섭섭하다. 이름도 모르냐? 뭐 그런 거야. 근데 상대방한테 내가 돌이켜보니까 뭐냐면 내가 자기 전화번호가 입력됐을 거로 생각할 수 있겠잖아. 그런 거래요. 난 그 친구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20년 넘게 연락을 안 한 친구고 그러니까 휴대폰 정리하면서 어느 날 전화번호가 지워졌겠죠. 그런 거야. 또 20년 전이면 또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저장을 안 해놨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중에 문자 메일 보낼 때 하나의 언어 예절이 있어요. 문자 메일 보낼 때도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저장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서 뒤에다가 누구누구 보냄이라고 안 쓰는 경우 있죠. 예절이 어긋납니다. 써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런 거죠. 누군가 내가 문자를 보낼 때는 그 밑 뒤에다가 누가 알겠죠? 그걸 해야 돼요. 또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거다. 저장하고 있을 거라고 항상 전제하고 하지 말 것. 언어 예절에 나왔어요. 그렇죠? 문자 메일 보낼 때도 반드시 뭐하라? 누구누구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올림 써야 될 것. 알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전화할 때 그렇게 해서 문제 나왔고요. 세 번째, 용건의 명제를 먼저 상대방에게 먼저 알려야 되겠고. 맞죠? 당연히. 내가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알려야 할 거 아니야. 뭐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야, 좀 보험 좀 들어라. 돼, 안 돼? 내가 그러다 보험회사 다니고 있는데, 야, 너 필요한 보험 없냐? 뭐 이왕이면 나한테 들어주면 내가 너 잘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딱, 이렇고 저렇고, 야, 자녀는 어떻게 됐냐, 뭐 했냐, 하고 물어보고 나중에는, 야, 너 보험 좀 들어라.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것도 요령이죠. 자, 그러면서 전화가 잘 안 될 때는 전화가 잘 안 들립니다만 하고 상대방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A에 어긋난다. OX? X죠. 전화가 안 들렸으면 당연히 빨리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그래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죠.
그렇지 않고 실컷 했다가 그러면 잘못 들었던 것을 내가 이어가고 있으면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이건 상식이죠. 자, 83페이지 갑니다. 83페이지 가면 소개할 때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관련해서 거기 다섯 번째가 아니라 그 두 번째 밑줄자, 두 번째, 일단 동그라미 2번. 자기의 성이나 본관을 남에게 소개할 때 남의 성을 말할 때 있어 없어요? 이때 이거 조심해야 돼. 성에는 가를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붙이지 않는다. 만약에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홍길동이라면 홍, 길자, 동자십니다 라고 해야지 홍자, 길자, 동자 돼 안 돼? 안 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성에는 자를 붙이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둬. 상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5번.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밑줄자. 첫 번째, 친소 관계를 따진다.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 선생님이 있어. 그 국어 선생님이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있어. 누가 더 가까워? 어머니가 그런 걸 친소 관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거리가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 속에서 그런 점에서 친소 관계, 좀 더 가까운 사이를 말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겠죠? A라는 친구가 가깝고 B라는 친구는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A라는 친구를 먼저 소개해야 되겠지. 가까운 사람은 그걸 친소 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따질 것이 뭐가 있어? 두 번째 따질 것은 거기 있다시피 나이로 따지는 거지. 손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해야 되겠지. 그런 거래요.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따진다? 남녀 따지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먼저 뭘? 남자부터 소개하고, 그러죠? 여자를 뒤에 소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소개의 순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으면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나왔죠. 어머니와 길을 가는데 젊은 담임 선생님이 오셔. 우리 어머니는 60이 넘었어. 근데 담임 선생님은 이제 막 갓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 부임하셔서 20대야. 누구 먼저 소개해야 할까요? 내가 어머니와 길을 가다가 젊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누구 먼저 소개할까요? 시작. 그렇지. 어머니. 친소관계를 따지고 어머니부터 소개할. 그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이 많고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해야. 이 인사가 아니야. 소개지. 알겠지? 소개 순서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상식성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상식이 아니라 상식성으로 접근하다가 틀린 경우가 왕왕 있거든.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를 누구부터 해야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어머니부터 소개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 더. 방송 매체에서 소개할 때. 밑줄자 방송 매체에서 소개할 때. 자, 첫 번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사회자가 20, 30대 연예인을 소개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러면 듣는 시청자들은 이 연예인보다 훨씬 나이 먹었어 안 먹었어?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게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그 사람이 스타라고 해도 별이라고 해도 다음같이 뭐뭐 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죠? 그다음 연예인 가운데 누가 있겠지? 핑클? 또 말고 남자 그룹 BTS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 들린다고. BTS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 틀린다고. 됐어요? 그런 표현도 역시 지나친 존중은 A에 어긋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그 많이 듣는 요즘이 아니라 좀 그래도 뭐 많이 됐네. 때는 많이 됐는데 그래도 뭐 현대에 와서 최근에 와서 많이 생긴 말이잖아. 갑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스타로서의 갑질 하면 되는데 더 겸손해야지. 그렇지? 더 겸손해야지. 겸양해야지. 갑질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지? 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다 갑이야. 갑. 알겠어요? 어떤 입장에서 보면 다 갑이잖아. 그렇지?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 다 뭐야? 신의 기준을 두고 보면 다 을이지 뭐. 근데 인간의 기준, 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갑이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인간은 평등하니까. 그죠? 그런 대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직책이 좀 높다고 해서, 그런 갑질하는 것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있죠.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놔줬다는 이유 하나로 자식에 대해서 갑질하면 되는데, 안 되네. 그잖아, 갖고 갑질하는 게 어디 있어? 누가 먹여 살리냐?
너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공부했냐? 이게 갑질이지. 그잖아.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갑질 아니야? 내가 낳고 싶었냐고, 내가 이 세상에 낳고 싶었냐고, 나오고 싶었냐고, 그러면 뭐 할 말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갑질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먹게 살렸는데, 당연히 갑질이야.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왜?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 우리 부모는 나를 그렇게 키웠고, 나 또한 그렇게 키웠으니, 알겠죠? 아내들은 또 누구한테 보상을 해야 돼? 내 자식이 난 자식들에게 다 보상해야 할 거 아니야. 부모에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식들에게 뭘 요구하고 바라는 것도 다 뭐다? 일종의 갑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 자식이 좀 깨어 있어서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면, 어떻게 배려해야 해? 의무는 아니야, 의무로. 이제 법도 아니잖아, 그것도. 의무가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좋은 거죠. 그렇죠? 위아래로 다 살필 수 있다면 더 좋은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서운할 수도 있겠지. 근데 요즘 내 나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 왜? 마음을 다지니까 지금. 우리는 위도 섬겨야 되고 밑에도 섬겨야 되는 그런 샌드위치적 삶을 살고 있지만, 근데 이제 내 자녀 때 가면 내 자녀가 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뭘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바라지도 말아야 할 것 같고, 그냥 처분만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오더라도 오는 게 고마운 거고, 그렇죠? 안 오도 뭐 바빠서 안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아니,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마음을 다지는 거야, 우리 집사람과. 우리는 서운해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네들은 더 열심히 산다고 지네들끼리 말하지 결혼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올 것이고 막 다짐을 하고 있어. 어떤 때는 말이야,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한 줄 알아? 나한테 둘째 딸 같으거나 부모가 살 거라고 했어. 부모가 살 거라고. 근데 지금은 뭐야? 나가서 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올게.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또 변할 수 있죠.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3년에 한 번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해외에 나가 살다면 자주 못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말이라도 고마운 거죠. 자, 언어예제 알겠죠?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되고. 자, 뒤로 넘겨. 자, 여러분들 86페이지. 86페이지에 문상이 있어, 없어? 있지, 문상. 우리가 문상 갈 때 많잖아. 또 조문을 하러 갈 때 있죠? 그럴 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 갔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상가에 가서 죽은 얘기에 예를 올리는 것이 뭐예요? 나같이? 문상이잖아. 그죠? 문상. 이 문상이라는 거, 요즘도 이거 보면 좀 방송에서 이렇쿵 저렇쿵 많이 나오잖아요. 조문을 했네, 조문을 안 했네, 조문의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해서 말도 많고 그러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서 조문가하고 밥만 먹고 오면 좀 껄쩍, 저 사투리 말로 껄쩍지근한 경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직접 가서 뭘 배우고, 영정을 배우고, 거기다 예를 취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상주들에게, 유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요. 그리고 잠시 머물면서 거기도 같이 식사의 대접을 받는 거. 있죠? 물론 바쁘면 식사는 안 받고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다 뭐라고 그래요?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조문 갔을 때 상주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상주는 뭐든 우리 유교적인 전통적인 예의 범죄를 보면 상주, 누군가 죽었잖아. 그럼 죽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죄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이 돌아가셨건, 형제가 죽었건, 또는 자식이 죽었건, 다 뭐예요? 죄인. 나 자신은 죄인이다. 왜 그 죽음의 길로 가게 했는가? 물론 인생이라는 게 다 끝이 있어, 없어? 삶의 끝이 있는 거지. 다 죽음의 길로 누구나 다 가. 하지만 좀 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갖다 떳떳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더 내가 잘 모셨다면 더 사실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죄송함. 알겠습니까? 이 죄인이 내가 또 벌을 진 게 아니라, 죄를 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라기보다는 나의 죄송함. 알겠습니까? 그때의 의미가 되지 않겠나. 자식이 죽었어, 먼저. 부모보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잘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에 대한 의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똑바로 보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눈을 똑바로 보고 또 조문 온 사람들을 보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미간이나 여기 콧등 있죠?
그 정도로 이렇게 봐야지 눈을 똑바로 이렇게 뜨고 서로 마주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언어 예절도 있습니다. 행위의 짐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조문 갔을 때 말할 때 있지, 말할 때. 말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이 언어 예절에 가장 가까운 거냐? 그럴 때는 가장 언어 예절에 맞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세배할 때나 사실 뭐 요즘에는 좀 허용이 됐습니다만은 세배할 때도 원래 세배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기원이거든. 인사고 건강하시라는 기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의미가 이 절 속에 다 들어있는데 세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경우 있죠. 그건 원래 언어의 질 어긋난 거죠. 그런데 요즘 TV를 통해서 연예인들 나와서 새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절하면서 어떻게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해야 안 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다 일반화 돼버렸어. 그래서 굳이 그것을 틀렸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허용했어요. 옛날에 세배할 때 가장 언어 예절에 맞는 건 뭐냐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허용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안 나올 건데 문상 갔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A에 갖춘 겁니다. 알겠어요? 화난 표정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표정도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왜? 비언어적인 것도 언어라 볼 수 있다면, 표현이라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잘 관리해야 되겠지. 화난 얼굴로 상주를 봐서는 안 되겠지. 하지만 따뜻한 유로의 눈빛으로, 알겠습니까? 보되 말은 하지 않는다. 됐지?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언어 예절에 맞는 거고, 두 번째는 말을 하되 슬픔을 같이 나눈다는 측면에서 목이 메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이 메이면 말 잘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말을 흐린다. 뒷말을 흐린다? 얼마나. 그럼 상대방의 상주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문해야 안 해요? 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뒷말을 흐리더라도 충분히 그 의사가 전달됐죠. 그래요. 말을 흐린다. 세 번째, 공식적으로 말을 한다면 얼마나 슬프십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정도로 할 수는 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문상 갔을 때 이것도 한번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예절에 갖춘 말이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시 바라고. 알겠죠? 굳이 말을 하려면 뭐라? 말을 흐린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간단하게 얼마나 슬프십니까? 옛날에 이런 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 87페이지 봐봐. 87페이지 보면 일반적으로 주로 쓰는 말이 있죠. 거기 뭐가 나와?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 있죠. 그래서 상주를 뭐라고 하래요? 슬프기면요, 잘 돌아가셨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절대 조문 간 사람이나 조문을 갖다가 받는 사람이나 호상이란 말 쓰면 안 돼. 알겠지? 호상이란 말 쓰면 안 돼. 연세가 있어 갔다 할지라도, 자, 90, 100세가 돼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아이고, 호상이네요. 많이 아프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아이고, 호상이네요. 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막, 상주 자신이 말할 때, 아이고, 호상이지 뭐. 그러면 안 된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죽음의 장소, 조문 갔을 때는 그게 축하의 장소가 아니잖아. 유료의 장소지. 그래서 유리장 같은 것이 없잖아. 장례식장 가면 종이컵을 두지. 잘못 알고 그냥 쫙 오랜만에 만났다고 쫙 부딪히다가 찡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축하잔처럼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유리컵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우리가 뭐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 죽는 것이 그것이 꼭 유로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축하의 자리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축배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잘 살다가, 한 해 잘 살다가 병고 없이, 물론 막 여러 번 아프고 뭐고 시달리고 그런 가운데 들어가시면 또 그런 또 마음도 그러겠지만, 이제 천술 다 누리고, 이제 마치 천산병의 귀천처럼 시 있죠? 나 하늘로 뭐하리라?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말하리라. 아름다웠다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축하도 해줄 것이고, 오히려 막, 그렇죠? 감사도 해야 할 것이고, 할 자리. 그게 오히려 슬픔의 자리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인식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오히려 막 그 상주들도 막 허허허 웃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고 세상에 부모가 죽었어도 저렇게 막 웃고 다니네? 이게 아닐 수 있잖아.
주변에서 다 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허허허 웃거나 소리치거나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겠어요. 호상이란 말 써서 안 되겠고. 다만 이것이 있어. 부모상의 등이에요. 부모상 밑줄자. 부모상. 부모상의 경우 만극하십니까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요? 그죠? 만극하다. 원래 이 만극이라는 말은 임금에 대해서 신학하는 말이었거든. 만극하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요즘에 누가 이렇게 막 격시 갖춰서 말 안 차나.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가서 않지. 그러니까 시험에 덜 나올 걸로 생각되지만 혹시 기출문제 풀다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만극하다는 말은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만 쓰는 말이다. 라는 거 알고요. 근데 저 전제상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여러분들에게. 자, 회사 동료에 조모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조문을 갔다. 다음 중 유가족들에게 또는 상주에게 조문하는 말로 적절치 못한 것.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일단 뭘 알아야 돼? 상대가 있지. 회사 동료에 누가 돌아가셨어? 조모지. 조모는 누구야? 할머니지. 할머니는 부모가 아니지. 그럴 때 얼마나 만극하십니까를 썼다면 잘못된 조문이다 그런 거지. 만극하다는 말은 뭐에게 쓴다고 했을까? 부모의 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한번 문제 나온 적 있었습니다. 참고해두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 그 옆에 날개단의 문제 하나 기억해둬. 거기에 할반지통 밑줄자, 천붕지통 밑줄자, 그 다음에 백시는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본지통 밑줄자, 고본지통. 할반지통 있죠? 할반지통 같은 경우는 형제가 죽었을 때 쓰는 말이야. 내 반쪽이 없어지거나 마찬가지다 할 때 형제가 죽을 때는 할반지통. 천붕지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옛날에는 임금이 돌아가실 때 주로 썼지만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로 천붕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다. 천붕지통. 네 번째 고분지통 있죠? 고분지통. 이거는 아내가 죽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쓰는 말이 고분지통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런 부분에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미망인은 결국 남편이 죽은 사람을 미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천붕지통을 써야 맞다 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그 내용 알아둬. 할반지통은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천붕지통은 누가 죽었을 때? 시작. 남편이 죽었을 때 또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시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죽으면 천붕지통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분지통은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손님 맞이할 때 있죠? 관공서 같은데 뒤에 와 88페이지. 손님 맞이할 때 손님 고객을 갖다 맞는 말이 뭐라고 한다? 손님 또는 백화점 같은 데서는 고객이라고 많이 하죠.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관공서에서도 역시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저씨가 왔어. 아저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줌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손님 시작. 손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90페이지. 이거는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것만 알고 가. 지금의 시험 문제는 뭐가 한 번씩 언급되냐면 90페이지에 호칭어, 지칭어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나. 그래서 그것다 별 2개 정도 해놓고 언어 예절, 화법적 차원에서는 호칭어나 지칭어에 대한 문제가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 오전 수업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호칭어라는 것은 부르는 말을 호칭어라고 그래야겠죠. 부르는 말. 지칭어는 가리키는 말을 지칭어라고 하죠. 자, 그럴 때 다음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아버지, 어머니 있어 없어? 있지? 그것다 별 2개 정도 해놔.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자기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가칭 게 없어는, 엄칭 게 없어는, 부주 게 없어는. 그렇죠? 살아계신 자기 아버지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가친, 엄친, 부주라고 하고, 살아계신 어머니는 시작. 자친, 모주, 가자라고 한다. 그래서 가엄부, 자모가. 시작. 가엄부, 자모가. 기억해둬요. 가엄부, 자모가. 그래서 가친 게 없어는, 엄친 게 없어는, 부주 게 없어는, 또는 어머니는 시작. 자친, 모주, 가자.
자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선이 들어가는 경우 있죠. 선이 들어가는 경우 돌아가셨을 때 선이라고 그래. 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선친, 선고, 선부군. 또는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비, 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됐지요? 반면에 남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런다 같이? 춘부장, 춘장, 춘다. 남의 어머니는 자당, 대부인, 헌당.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자당이지. 그죠? 자당께서는 안녕하신가? 에?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어머니를 높일 때 뭐라고 쓴다? 시작. 자당이란 말 쓴다. 그래서 외울 때 가음부 자모가 춘춘춘 자대헌. 시작. 가음부. 그죠? 앞자만 따서 외운다 그렇게 외울 수 있다는 거지. 가음부 자모가 춘춘춘 자대헌. 자대헌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두면 내가 왜 이렇게 해놨느냐면 가끔 이런 식의 문제 나오죠. 다음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알겠지? 뭐가 다른 것?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 1번 가친, 2번 엄친, 3번 부주, 4번 춘장. 시작. 춘장이죠. 춘장은 남의 아버지고 나머지는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헷갈리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다음 중에서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뭐냐? 그럴 때 1번 가친, 2번 자친, 3번 춘부장, 4번 선비. 몇 번?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헷갈릴 수 있겠지. 그런 문제는 어쩌다 한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둬. 지시하는 대상이 같은 건 뭐냐?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 아닌 것은 상대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 아닌가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무조건 선이 붙으면 죽은 사람이야. 자,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주말에 선친을 배우러 고향에 간다. OX. 나는 이번 주말에 선친을 뵈러 고향에 간다. OX, X. 선친 돌아가신 사람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고. 그래요. 따라서 가치를 배우러. 알겠습니까? 또는 아버지를 배우러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기억해 두고요. 또 하나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 밑에 보면 딱 90페이지 기타 주요 호칭 있죠. 그럴 때 아들 있잖아. 아들인데 여기서는 뭐만 알아두면 되냐면 남의 아들, 남의 딸을 높일 때만 알아두면 돼. 남의 아들, 남의 딸. 그럴 때 보면 남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영랑, 영식, 영윤.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남의 딸은 시작. 영예, 영교, 영예.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영예, 영예라는 말 많이 쓰죠. 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어머니는 엄마라고 불러요. 그렇죠? 2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라고 하죠. 나도 지금 이 나이에 50대가 넘었는데도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이렇게 할 때가 있어. 어머니라고 할 때도 있고 엄마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 앞에서 다 어린애죠. 그렇지? 우리가 보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휴와 관련된 한자 사용 가운데 팔순 노모 앞에서 육순 먹은 아들이 재롱한다는 말도 있어.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은 다 뭐예요? 어린애지. 지금도 나이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가. 저기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를 뭘로 생각하는가요? 깐난아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사람으로 보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엄마 아빠를 나이가 먹어서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언어 예절상 맞다고 처리했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성인이 돼서도 쓸 수 있다. 어릴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해서 다만 자식들 앞에서는 엄마, 아빠를 삼가하라. 왜? 자식들도 엄마, 아빠라고 나이 때 부르는데 내가 어린애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 엄마 있잖아.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엄마 하면 왠지 채통이 좀 없는 것 같은 자기와 같은 어린애처럼 취급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삼가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엄마, 아빠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억해두라. 그리고 남의 아버지, 어머니 있을 수 있겠지. 남의 아버지, 어머니 있을지 그때는 아버님, 어머님. 알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친구, 아빠를 만나서 뭐라고 한다? 시작.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아빠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님, 어머니야. 그러면 사위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아빠 엄마가 있겠지? 뭐라고 불러 같아? 장인 장모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 또 장인어른, 또는 장모님 할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그러고는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를 뭐라고 한다? 시작. 그렇죠. 마찬가지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언어 예절에 속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요? 요즘은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자꾸 뭐라고 하지 않는다? 외할머니 하는 것이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많죠? 친할머니, 외할머니 구별하지 않고 시작 할머니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는데, 자, 요거 하나 한두 가지만 보고 언어 예절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남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동생은 이 아내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면 9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정리해 놨어.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사항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아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보고 넘어갈 테니까 그 정도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네? 이 여동생은 나의 여동생이니까. 그러면 이 여동생 입장에서는 오빠의 아내지. 오빠의 아내를 뭐라고 한다? 그렇지. 새언니라고 하지. 뭐니? 새로 들어온 언니죠? 그러니까 새 언니라고 해야지.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여동생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래, 여동생이니까 아가씨. 다 같이? 아가씨. 됐나요? 이렇게 가르쳐. 만약에 이 여동생이 아니라 남편의 누나였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나는 이 남편의 누나라고 한다면 형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누나 입장에서는 아내를 뭐라고 하겠어? 올케라고 하는 거지. 뭐라고 한다 같이? 올케. 됐지요?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굳이 적을 건 없어, 그냥. 에? 적을 건 없고 그냥 이해만 하고 가. 하나만 더 할게. 1번. 나가 있어. 아내가 있어. 아내의 여동생이 있어. 여동생도 결혼했어. 그래서 뭐가 있다? 남편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나는 이 남편을 뭐라고 할까? 둘이는 자매지간이야, 자매지간. 자매간, 또 자매지간이다. 그럴 때, 손 아래 남편이죠? 내 아내의 손 아래 남편이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이때 남편을? 동서, 시작. 이 둘이는 동서지간이 되는 거지? 동서 또는 뭐뭐 서방. 이 사람 입장에서 나를 뭐라 불러야 되겠어? 형님이지. 형님. 안녕하세요. 이해되나요? 형님. 그죠? 여자 며느리끼리도 뭐라고 해야 돼? 며느리끼리도 형님 동서라고 하지. 그죠? 사위들끼리도 뭐라고 한다? 형님 동서라고 하지.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 알아둬야 돼. 자, 뭘 알아둬야 되냐면 다음 같은 거. 요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겠지. 자, 나가 있어. 아내가 있어. 있죠? 근데 아니 이거 할거 이거 쓸 거 없죠? 자, 이때 여동생이 있어. 자, 이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어. 집에 같이 살고 있어. 그럴 때 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이 있어. 자식에게 야, 고모 식사하시라고 해야, 이렇게 해야 맞나? 아가씨 식사하시라고 해야 맞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때는 고모 식사하시라고 해야 돼. 즉 내 자녀가 부르는 말을 통해 지칭해 줘야 돼. 정리됐나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어. 고모가 왔어. 이 여동생이 이게 왔어, 지금. 그러면, 아이고, 이 사람이, 아이고, 고모 오셨네. OX. X죠? 시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면 시아버지는 자기 딸 온 줄 알고, 영순이 왔니? 하고 나왔더니 그게 아닐 수 있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 아내가 있는데, 누가 왔어? 이 사람이 왔어. 그럴 때, 아이고, 고모 오셨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누구 왔다고 그래야 돼? 아가씨 왔네. 그래야지. 고모는 누가 부르는 말하고 내 자녀가 부르는 말이지. 내 말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칫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 아가씨라고 해야 되는데, 고모, 내 자녀가 부르는 말을 통해서 말할 때가 있다고 해? 그럴 때는 호칭할 때 잘못된 거다. 그런 정도들은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느 예절적 측면은 기억에 있고. 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요거 98쪽, 몇 쪽? 98쪽에 하나만 더 보자. 98쪽에 보면 촌수 따지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요것만 하나 기억해. 그러다가 동그라미 해놔.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언어 예절 가운데 촌수가 제일 먼 사람은, 촌수가 제일 가까운 사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만 잠깐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이런 호치가 지치가 문제는 뭐 다음에 언어 예절할 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헷갈릴 수 있거든.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헷갈릴 때 있어, 없어? 요즘 헷갈초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려서 막 아줌마, 아저씨로 끝날 때가 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말에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상대에 따라 다른 것이 있어요. 이모라고 하고 고모라고 할 수도 있고 외숙모도 있고 그냥 숙모도 있고 있죠? 다 다르단 말이야, 부르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촌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 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뭐예요? 나가 있고 위로 가면 부죠? 부. 아버지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할아버지니까 조부라고 하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증조라고 그래. 그 밑으로 위로 가면 증조의 아버지가 있지. 뭐라고 그래? 고조.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래서 5대조라고 하지. 5대조 우리가. 위로 갈수록 이제 1촌씩 늘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몇 촌 관계? 1촌 관계, 1촌 관계, 1촌 관계.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는 몇 촌 관계 있겠어? 나와. 옆으로 가면 2촌씩 늘어나. 2촌씩. 그러면 몇 촌? 3촌이 되는 거야. 되겠지? 아버지, 형제 3촌. 그래서 고모도 3촌이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3촌이야? 3촌. 여기서 뭐라고 해요? 숙이라고 해요. 숙부. 숙이라고 해요. 숙부. 그러면 숙부의 자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나와 몇 촌 관계야? 4촌 관계지. 그러면 아버지를 같은 형제로 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버지를 갖다가 같은 사람 둔 사람을 우리 형제라고 하지. 아버지를 같은 사람 둔 사람 형제라고 하잖아. 형제는 몇 촌이야, 그러면? 형제는 몇 촌이야? 형제는 아버지와 다 1촌이야. 형제는 몇 촌이야, 그러면? 2촌, 시작. 2촌이야. 형제는 2촌이야. 형제는 2촌. 형제는 그래서 3촌 이하, 1촌, 2촌까지 나눈다, 안 나눈다? 그래서 안 나누는 거야. 즉, 그것을 갖다가 뭐죠? 2촌,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 형제, 시작. 그러니까 아버지를 같은 형제로 둔 사람은 그냥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을 우리 형제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같은 사람으로 두는 건 아니잖아. 그래. 아버지와 형제지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이것을 이런 사람을 옆에 붙으면 종이 붙어. 뭐가 붙어? 종형제. 무슨 형제? 종형제. 그 종형제로 나와 몇 촌 관계 있는 사람? 4촌 관계. 4촌. 됐죠? 4촌. 종형제. 자, 조부, 할아버지에도 형제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옆으로 가면 종이 붙어, 종. 그 뭐라고 해야 되나지? 조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종조부. 종조부는 나 몇 촌 관계에 있겠어? 1촌? 2촌? 4촌 관계에 있겠지. 그죠? 4촌. 옆으로 가면 4촌이야. 자, 그 종조부에 자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자식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숙부가 있지? 숙부가 있잖아. 아, 종숙. 그래서 숙부가 있으니까 이제 숙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종을 붙여줘. 뭐다 시작? 종숙부. 시작. 종숙. 다 같이? 종숙.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당숙이라고 그래. 당숙. 종숙, 당숙. 됐나요? 당숙 몇 촌이야? 5촌 아저씨를 갖다 당숙이라고 하잖아요. 5촌. 그럼 그 자식이 있어, 없어? 있겠지? 이거 종이 붙었으니까 더 쓸 수 없으니까 재종형제. 몇 촌 형제? 재종형제라고 그래. 재종형제 나 몇 촌 관계 있다? 6촌 관계 있는 사람. 6촌. 그럼 6촌 관계 있는 사람은 뭐가 같은 사람이야? 6촌 관계 있는 사람은 뭐가 같은 사람이야? 증조를 할아버지로 둔 사람이지. 알겠어요? 증조를 같은 할아버지 둔 사람이 6촌 형제야? 좀 어려워? 여기 재종 형제 있잖아. 이게 6촌이라고 6촌. 따라가면 이 사람은 따라가면 이 사람은 누구를 이 증조잖아, 증조.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다 뭐야? 증조를 같은 할아버지 둔 사람이지. 그렇죠? 다음에 하나. 증조가 있어, 그 증조.
증조 형제가 있겠지. 옆으로 가면 종이부터. 종증조. 시작. 종증조 있죠? 그러면 종증조에 누가 있겠다? 자식 있겠지? 그러면 종이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뭐냐? 재를 붙으면 돼. 재종조부. 시작. 재종조부. 재종조부는 나와 몇 총관계 있는 사람이야? 6총관계 있는 사람이지. 6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자식 있겠지? 그럼 뭐야? 재종숙. 시작. 재종숙. 재종숙 나와 몇 총관계 있어? 7천. 그럼 여기에 형제가 또 자식 있겠지? 그 사람을 삼종형제. 몇 종 형제? 삼종형제라고. 삼종형제. 삼종형제. 삼종형제는 나 몇 총관계 있는 사람이야? 8천. 그래서 민법상 우리는 8천까지를 친조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죠. 고조를 갖다가 할아버지로 둔 사람들보다 삼종형제. 됐나요? 이렇게 정해. 그래서 천수가 제일 먼 것은 뭐냐? 가까운 것은 뭐냐?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뭘 중심으로 본 거야? 부계를 중심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본 거야. 어머니 중심부터 똑같아. 어머니와 나는 몇 총관계야? 1촌. 그러면 엄마 형제는? 엄마 형제 3촌이지. 그래, 이모도 3촌이고, 그래서 외삼촌이라고 하는 거야. 생각나죠? 그러면 외삼촌의 자식과 나는 몇 총관계 있는 거야? 사촌. 그래서 외종사촌 하는 거야. 외종사촌. 이모의 자식과 나는 몇 총관계 있는 거야? 사촌이지. 그러니까 이종사촌 하는 거지. 고모의 자식과 나는 몇 총관계 있는 거야? 고모. 사촌이잖아. 고모의 자식들도 나와. 그럼 고종사촌. 시작. 고종사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리됐나요? 따라 천수를 따질 때 위로 가면 뭐라고 나왔지? 1촌. 옆으로 가면 몇 촌? 2촌이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것들 통해서 가끔은 아니지만 가끔은 이게 이상하네. 어쩌다 한 번씩 천수가 가장 먼 것은 뭐냐? 천수가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한 번쯤 그 표를 갖다가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거는 상식적 차원에서 알아면 되겠고, 100페이지 봐,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칭척 용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랬을 때 백부는 큰아버지, 숙부는 작은아버지 나옵니까? 당숙이나 또 종수 나오지? 아버지의 사촌 형제 쭉 나오잖아. 그렇지? 이렇게 종형제는 할아버지를 같은 형제로 둔 사람을 종형제, 그 사촌 형제. 재종가는 육촌 형제지? 육촌 형제는 증조를 같은 할아버지로 둔 사람. 됐습니까? 팔촌 형제는 고조를 같은 할아버지로 둔 사람. 됐지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고모의 자식을 고종, 외삼촌의 자식을 외종, 이모의 자식을 이종이라 한다. 됐지? 그리고 용어적인 측면만 헷갈리지 말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밑줄 짝이나 대고모 또는 왕고모라고 그래. 대고모, 왕고모인데 이거는 고모 할머니. 무슨 할머니? 고모 할머니를 대고모, 왕고모라고 그래. 고모 할머니를 대고모. 즉 아버지의 고모 있지? 아버지의 고모를 부를 때는 뭐라고 한다? 나는 왕고모, 대고모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거기 생질은 누이 아들을 생질이라고 그래. 밑줄에 나 누이 아들 생질. 그 다음에 조카 사위를 사위 서자 써서 질서라고 그래. 질서. 그 다음에 조카 며느리를 뭐라고 한다? 질부. 그래서 그런 명칭들이 한 번씩 언급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할 때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여. 알겠지? 파고들을 내용은 아니야. 한 번쯤 그냥 보고 넘어가라. 그래,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오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호칭어, 지칭어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살아계신 어머니, 살아계신 아버지, 남의 아버지, 남의 어머니,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래서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언어 예절까지 해서 화법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경률입니다. 대화의 원리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거기다 초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오후 시간에는 이제 독서와 관해서 독서에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독해의 원리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그 독해 원리 가운데는 특히 이제 뭘 알아두냐면 글의 진술 방식이랄지 전개 방식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독해 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시간이 20분이니까 그렇죠? 그냥 12시, 1시, 2시에 만나도 되겠지 그냥? 그냥 2시 만나도 아니야? 더 줘? 1시간 줘? 1시간 줘? 그래. 그렇다면 50분만 줄게. 2시 10분에 만나자. 알겠지? 2시 10분에 본 강의 시작 다시 만나러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